외모 체크 안 하셔도 되나요? 어떻게 알고 할 줄은 몰라. 여기 보고 외모 체크해.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학사 신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이 아빠입니다. 요즘에 되게 귀멸의 칼날이 흥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저희 아버지께서 그 귀멸의 칼날 얘기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무한성 보기 전에도 이미 귀멸의 칼날을 좋아했고 다른 애니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몰입감 같은 맞아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귀멸의 칼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기하네. 딸한테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죠. 왜 숨기셨나요? 아직도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약간의 애니를 좋아하는 아빠들은 이런 마음을 조금씩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이제 아빠랑 같이 무한성을 보고 오자라고 이제 해서 요번에 영화를 같이 보고 왔습니다. 저희 아빠랑 평소에 그리고 인문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도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주와 조금 엮어서 좀 인문학적으로 풀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극장에 갔다 와서 딱 느낀 게 있었어요. 의외로 저 또래도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제 당당하게 애니메이션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저희 아빠가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찍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작품에 매력이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을까. 특히 어떤 면에서는 아빠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 나름의 사실 찾아봤다. 근데 코토케 코요하루라는 작가가 너무 알려진 게 없는 거야. 가족에 대한 것도 드러나는 것도 일체 거부하고 본인에 대한 정보도 일체 거부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작품을 들여다보는데 작가 중심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맞아. 근데 귀멸의 칼날을 좀 더 알고 싶다는 그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지 아빠가. 근데 그거는 알려진 게 없고 그렇지만 알 수가 없고. 아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있잖아. 수정이라는 작가를 알 수 있는 그치. 무기. 남들이 네네.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엄청난. 깊이 알 수 있는 무기를 아빠는 갖고 있잖아. 네네. 그치. 그래서 수정이한테 의뢰를 하고 염치불구하고 수정이의 방송을 이용을 해서 알고 싶었던 거지. 아, 네네. 모든 작가는 뭐 글이 됐던 어떤 예술 작품이 됐던 자기의 경험과 이것이 투영되기 마련이거든. 의도적이건 의도지 않게. 근데 대부분의 작가는 의도하고 넣어. 그러면서 그거를 알게 되면 이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해지고 도대체 이 작가가 귀멸의 칼날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본 바로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이 고토케 코요하루의 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무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어떤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을 수도 있어도 최대한 그 작가가 어떤 큰 틀은 짜놨을 거 아니에요. 그 큰 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을 되게 잘 해주신 게 이 한 사람만의 작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죠. 말을 잠깐 또 존댓말. 왜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갔냐면 이 작가의 사주를 풀어봤을 때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예술성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 그 작가의 사주를 봤을 때 보통 내가 예술인들의 사주를 풀어보면 대체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요소들을 이 작가는 갖고 있지 않더라고. 근데 그 대신 굉장한 성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자신의 부족한 예술성 같은 것들을 자신의 성실함으로 굉장히 채운 사람이라고 보여졌어. 그리고 실제 일화 같은 걸 좀 봤을 때도 소년 점프 거기에서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작품을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낸 것 같지는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 우리가 귀칼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과 좀 상반되게 의외로 예술성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 요런 게 좀 보이더라고, 사주에서. 그렇지. 아빠가 귀칼을 보고 느낀 점이 이제 그거라고. 사실은 귀칼은 만화 원작만 있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귀칼을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까라는 거지. 그치. 일단 그 원작에서부터 어떤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라는 소재는 없어. 대표적인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뱀파이어 혈기 전통적인 소재. 약간 차이점은 둔 게 있지. 옛날에 뱀파이어의 얘기 구조하고 틀린 게 뱀파이어는 혈기는 혈기를 만드시는데 여기는 혈기를 만드시는 게 무전밖에 없잖아.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 세계를 보면 세계관의 독특함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사실 없지. 그래서 귀멸의 칼날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 시간을 두고 잘 지어진 집 같다? 스토리텔링이. 맞아. 근데 개연성 그치. 진짜 뛰어나니까. 그렇지. 근데 이것은 많은 작업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 가령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아빠가 옛날에 반지의 제왕은 어쩌면 1950년대에 나온 스토리거든. 반지의 제왕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엄청난 독특한 세계관과 그거에 반지의 제왕의 이런 세계관은 굉장히 많은 작품에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창의적이나 신선함 같은 게 사실은 귀멸의 칼날에서는 잘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작가가 예술성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작가라고 이제 나왔는데 귀멸의 칼날에서도 이런 작가의 특징을 좀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이제 몇몇 있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았던 게 쿄우가이라는 캐릭터였어. 쿄우가이는 이제 입지편에서 나오는 혈기인데 혈기술 중에 그걸 쓰는 사람 여기저기 이제 몸에 북, 치즈미라는 북을 이렇게 달고 그걸 치면 이 공간이 휙휙 돌아가는 그런 혈기술을 쓰는 혈기였는데 이 혈기는 원래 인간이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던 작가 지망생 혈기였잖아. 근데 혈기가 된 이유가 자기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분노 이를 계기로 약간 혈기가 된 캐릭터였잖아. 미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작품들을 혈기가 됐는데도 인간 시절의 작품을 보관하고 있었잖아. 그치, 맞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공간이 막 회전하면서 그 작품 더미들이 막 이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탄지로가 그걸 밟지 않고 그렇지. 싸우려고 막 노력을 그렇지.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쿄우가이가 엄청난 감동을 좀 받잖아. 그렇지. 당황하기도 하고. 그때 그 눈빛에서 봤어. 그 맞아. 감동을. 뭐지?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탄지로한테 내 혈기술이 어땠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小僧答えろ。小生の血気術はすごいか。 그리고 탄지로한테 그거에 대한 인정받는 말, 네 혈기술은 진짜 대단해 했어. 그렇지. 이렇게 인정받는 말도 이렇게 듣고. 그렇지. 실제로 많은 글 쓰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는데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도 좌절의 경험이라는 게 있거든. 대표적으로 뭐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도 출판사 9군데 퇴짜를 맞았나? 그러잖아. 맞아. 이런 어떤 분들 그 작가의 쓰라는 경험은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있기 마련이거든. 맞아. 분명히 이 작가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 나중에 조금 얘기했지만 이것을 쿄우가이만 다루면은 좀 있고 쿄코하고 사실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거야. 쿄코는 도곡마을 편에 나왔던 그 자칭 위대한 예술가 딱 이제 항아리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 그 혈기 말하는 그걸 말하는 거지. 이것은 뭐냐면은 좌절을 경험한 그 작가는 쿄우가이는 자기의 어떤 경험이 바탕이 된 거고 그 상대 자기를 어떤 가장 쓰라린 트라우마를 형상화시킨 그 형상은 바로 쿄코지. 그래서 이 두 혈기의 어떤 스토리를 보고 이거에 대한 극복 과정을 보면 이 작가가 어떤 작가로서의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이루어가는 과정이 거기 잘 녹아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 작가의 사주를 또 풀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였냐면 우리가 좀 사주를 볼 때 중요하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저 5가지 오행 다 있어요? 이거를 많이 물어봐. 그 5가지 색깔이 자기가 다 갖고 있냐는 거야. 그걸 다 갖고 있어야 좋은 것처럼 이제 보여지니까. 근데 그게 사실 맞기도 해. 5가지가 골고루 있어야 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편안하고 부족한 능력이 없고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말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작가의 사주를 딱 풀어보니까 토 오행만 범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5개의 오행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오행에 지나치게 치중이 된 거지. 일단 작가는 자기의
자기의 정체를 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좀 은둔 생활을 그렇지.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족관계나 그런 걸 잘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작가였고 그리고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도 막 엄청 피하고 핸드폰 잭이 이어폰 그런 줄 알고 뭐 귀에다 꽂았는데 갑자기 피가 철철 났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가가 그렇게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아니었다고 좀 보여져. 대운에서도 좀 그렇고. 그런 면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캐릭터가 무이치로지. 주위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공감이 굉장히 되질 않고 그러니까 멍하고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이 무이치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쿄코라는 혈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실제로 무한성까지 이루어진 작품에서 보면 아무리 주라도 1대1 단독으로 상현을 쓰러뜨리는 장면은 이 장면 하나밖에 없어. 무이치로가 쿄코를 이렇게 물론 물리친 어떤 소년, 그 소년 이름이 뭐지? 그건 알아서 이제 편집해서 넣을게. 그 소년이 어떤 약간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주 1대1 단독으로 상현을 제압하는 쓰러뜨려버리는 그런 장면은 없단 말이야. 아까 우리가 쿄우가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쿄코를 연결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런 거였거든. 작가의 트라우마와 작가의 내면에 크나큰 트라우마를 남긴 그 대상을 형성하신 게 쿄코거든. 그런 예술적인 그렇지. 트라우마. 무이치로가 쿄코의 목을 베는 것은 하나의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쿄코가 상징하는 게 정확히 그러니까 작가한테 트라우마를 심어준 어떤 그렇지. 그 대상을 형상화했다는 거지. 예. 아마 그 대상이 누군지는 뭐 배경을 모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다못해 뭐 옛날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뭐 미술 선생이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좀 글을 쓰든가 아니면 좀 예술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쿄코 자체가 자기가 위대한 자칭 예술가거든. 근데 거기서 무이치로가 죽이기 전에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해. 쿄코가 가장 싫어하는 거. 좀 신경 쓰여서 그 항아리 뭔가 좀 비뚤어진 것 같은데? 좌우 대칭으로 안 보여. 형편없구나. 이 항아리는 삐뚤어졌어. 쿄코가 그거 아주 격분을 하잖아.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 그렇단 말이야. 혈기 중에 가장 인기 없는 캐릭터가 쿄코야. 맞아, 제일 못생기기도 했고. 그렇지. 가장 주목을 못 받고. 그리고 제일 잔인해. 그 캐릭터를 또 비하하는 장면이 있어. 쿄코의 핸디캡이 뭘까? 외모? 외모도 그렇지만 쿄코의 핸디캡이 있어. 예술가로서 하늘에서 못 나와. 예술가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단 말이야. 몰입과 집중이거든. 쿄코의 약점이 뭐냐면 몰입과 집중이 안 돼. 산만해? 그렇지. 쿄코가 뭐를 부러워해? 칼 가는 사람 그 누구지? 어쨌든 있어. 누구 있어. 쿄코가 칼을 가는 걸 보고 분노를 해. 어떻게 저렇게 집중할 수 있지? 이 쿄코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몰두하다니. 마음에 안 들어. 나조차도 저렇게 집중한 적 없는데 예술가로서 진 것 같은 기분이야. 내가 왔는데 어떻게 집중을 할 수가 있지? 쿄코의 약점은 집중을 못해. 진짜? 그래가지고 집중을 못해. 계속 그거에 대한 질투가 있어. 쿄코가 딱 극중에 자기에 대해서 감탄하는 부분이 나와. 그게 뭐냐면 그 칼 가는 사람을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그 사람 눈까지 하나 실명을 하게 만들잖아. 그런데도 칼을 가는 걸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잖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쿄코가 무이치로를 가둬놓고 왔잖아. 물속 맞지. 어항에. 그거를 해치고 나왔잖아. 무이치로가 뒤에까지 와서 서 있었잖아. 그거를 쿄코가 몰라. 그러면서 딱 그러지. 너 어떻게 나왔니? 막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한테 감탄하는 부분이 나와. 금방 죽을 줄 알고 저쪽은 신경도 쓰지 않았단 말이야. 아니, 잠깐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내가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뜻. 좋아!
네가 왔는데 내가 이거 몰랐다는 것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다는 거고. 그치 나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라고 자기 스스로 감탄을 해. 이거는 작가가 자기한테 상처를 준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너는 예술 작품을 할 어떤 소양도 갖추지 못했고 항아리를 삐뚤게 만들 정도의 예술성도 없고 그리고 너는 굉장히 비호감이야. 이게 딱 그 쿄코에 녹아있는 작가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지.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 얼마나 자기한테 트라우마를 준 사람한테 어떤 증오심을 품고 있는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 그게 뭘까? 쿄코를 죽일 때? 그렇지. 어떻게 죽이냐? 그렇지. 그 방법에서. 그렇지. 보통은 이러잖아. 일반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들도 이렇게 보잖아. 만약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살인사건에서는 치명상을 물론 어느 게 치명상이었는지 보지만 치명상 이외에 굉장히 상처가 많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해? 어떤 의도를 갖고, 그치. 악의를 갖고. 그치. 찔렀을 거다. 그치. 그게 뭐냐면 단순히 죽이는 것 위에 굉장한 원한, 증오 맞아, 이런 맞아. 거를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수사를 하잖아. 무이치로가 쿄코를 베는 장면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나. 그냥 목을 베서 끝내는 하는 걸로 쿄코가 이미 목이 달아난 상태에서 무력화되거든. 시간이 지나면 저승으로 가게 돼 있어. 그치. 그런데 쿄코가 계속 떠들지. 그래서 무이치로가 어떻게 죽여? 잔인할 정도로. 그치. 그 장면이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작가가 상처를 입었던 그 상처의 기쁨과 그거에 대한 그걸 준 사람에 대한 분노.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잘 녹아있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아빠가 전에 했었잖아. 그 무이치로가 항아리에서 이렇게 나온 물에 이렇게 갇혀져 있었을 때 무이치로를 도와줬던 그 소년이 있잖아. 근데 그 소년이 코제츠. 맞아. 그 코테츠라는 소년이 있었잖아. 근데 그 소년이 무이치로한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 아빠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무이치로는 사실 작가의 분신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고 있고 그렇지. 소년이 도와주는 거니까 소년 점프에 의한 도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 작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꼼꼼해. 이 사람 엄청 꼼꼼해. 네, 그렇지. 그리고, 엄청 꼼꼼해. 그리고 일단 작가가 어떤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하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맞아. 이제 한단 거의 말이야.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지. 사실 이것이 원작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아빠는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쉽게 뭐냐면 지나칠 수 없는 하나의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 분명히 무이치로의 상황이 지금 그때 그렇잖아. 꼼짝달싹 못하고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답답해. 탈출구가 없고. 맞아. 근데 실제로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은 작가의 삶의 숨통을 틔워준 그렇지 잡지사가 소년 점프거든. 맞아. 이게 사실 소년 점프에서도 작가를 처음부터 인정해 준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떤 스토리텔링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같이 그래서 협업을 하잖아. 맨 처음에 작품을 갖고 갔는데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맞아. 전문가를 붙여서 수정을 해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 아빠는 그렇게 보이거든. 즉 어떤 삶의 숨통을 틔워준 어떤 존재. 나의 그게 바로 소년 점프. 그렇지. 그게 사실 그 소년. 근데 그 소년이 무이치로를 구해주면서 무이치로가 어떤 걸 해내? 자기한테 트라우마를 줬던 상대를 베어버리잖아. 베어버리잖아. 그렇지. 이거의 스토리텔링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 극복의 과정이지. 하나의 그 과정 스토리가.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사람 사주는 굉장히 내 동료에 의해서 돈이 지켜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스토리, 그러니까 소년 점프가 나한테 굉장한 도움을 준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실제로 그 아빠도 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작가가 무한열차에 와서야 비로소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것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오거든. 이게. 그러니까 아빠도 옛날에 원작을 봤거든. 맨 처음에 기대를 하고 만화를 봤는데 의외로
의외로 이게 전문적인 아니 이런 대작을 했던 작가의 작품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긴 그치, 했었거든. 그치. 그렇지.